자, 준비됐습니다. 34강 강독하겠습니다. 뒤르라고 하는 물리학자, 그 생각이 압축돼서 정리된 그런 글입니다. 대담은 다 끝났고, 다섯 사람이 이제 돌아가면서 자기 전체적인 입장을 글로 쓴 겁니다. 그걸 편집자가 조금 그 비슷한 분량으로 좀 정리한 내용입니다. 한스 피터 뒤르, 이 사람이 누군지 그 지은이 앞부분에 보면 나와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섯 사람은 다 이제 독일 학자들이죠. 물리학 교수, 철학 박사, 1987년 뮌헨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했다. 1987년부터 핵물리학, 입자물리학, 중력이론 분야의 전문가, 평화문제 연구로 1987년 대한 노벨상을 수상했다. 이 사람의 입장도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좀 많이 배웠습니다. 양자물리학, 이게 저도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만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전문가의 말을 통해서 조금 더 그 개념에 조금 가까이 갈 수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책 읽기에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어떤 것을 안다고 하는 게, 혹은 깨닫는다고 하는 게 무조건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많이 읽는 게 전제돼야 하는데, 어떤 개념 안으로 한 발짝 깊이 들어가는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스승인 거죠. 근데 그 계기가 이렇게 커리큘럼에 따라서 하나하나 배우고 그걸 한다고 해서 또 되는 건 아니에요. 그 계기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주어집니다. 이 책에서 뒤르가 한 그림처럼 설명된 거, 그게 제가 양자역학을 이해하는데 그 좋은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강독에서도 얘기를 했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저희 머릿속에 아주 깊이 각인됐고 잊어버리지 않고 좀 계속 그 문제를 붙들고 싶어요. 그리고 이미 앞에서도 강의에서 얘기했을 거고 설교 중에서도 했을 텐데, 건강의 배신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도 그 비슷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건강의 배신. 네, 나중에 그 책을 또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분자의 세포죠. 세포. 생물학의 양자역학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건 지난 강독에서 다 얘기했던 걸 내가 또 반복하는 거죠. 그 아프리카의 큰 기둥과 같은 개미집인데, 들어서도 또 다시 한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저의 머릿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네요. 멀리서 보면 그냥 기둥처럼 보여요.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요거 지난번에 이 안경 얘기하면서 다 얘기한 거군요. 근데 가까이 가면 그 안에 수만 마리의 개미들이 득실득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가 왜 이렇게 안정적으로
기냐, 딱 안정적으로 보이잖아요. 이건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건 이제 멀리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책을 보는데, 이거 뭐 30cm, 뭐 40cm 뿐이 안 되는데, 이걸 왜 멀다고 하냐? 그 양자의 세계에서 보면 이건 거의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다른 항성, 갈 만큼의 거리가 아닐까요? 이 책하고 저하고 거리가 그 양자의 세계 아주 미시의 그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가까이 가게 되면 이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뭔가가 계속 꿈틀꿈틀대는 겁니다. 이게 이, 하여튼 그러한 양자역학의 그런 관점들 그런 게 우리가 세계를 이해하는데 이제 빼놓으면 안 됩니다. 양자역학이 그걸 전제하지 않고 하는 학문은 설득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연히 신학도 양자역학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아까 그 건강의 배신 거기서 그 세포를 얘기했는데 그 양쪽 다 이제 양자의 세계가 결론이 예측을 못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공식이 나올 수 없잖아요. 근데 물리학, 과학은 공식을 만드는 겁니다. 일정하게 어떤 결과가 나올 때 그게 과학적이다 얘기를 합니다. 다 그거를 찾아내는 게 과학입니다. 근데 양자의 세계에서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아예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과학의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이게 세포가 연역 체계에 우리는 그대로 따른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마치 최초 생명체인 단세포 생물 있잖아요. 단세포 생물. 그로부터 우리 거대한 우리 인간 몸까지 오게 되는데 처음 시작한 거는 아메바처럼 단세포예요. 자기의 여러 가지 판단에 따라서 뭐 먹이도 먹고 그 자기를 분리하고 뭐 이렇게 시작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세포의 속성이 지금도 우리 몸 안에서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면역의 질서를 세포들이 다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잘 보면 그 세포가 마치 자기 의지가 있는 것처럼 움직인다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조금 더 공부를 해봐야 되겠어요. 대식세포 이런 말도 나오고 요즘 그런 책들을 읽으면서 좀 재미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뒤가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그 양자역학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언어를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지금까지 언어는 어떤 개념이 거기 들어와서 이렇게 자리를 잡은 거라서 이제 그 언어를 쓰면은 우리는 늘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양자역학은 완전히 그런 거하고 다른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메커니즘 일정한 이렇게 돌아가는 기제니까 전혀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언어가 없다고 하네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는 물론 그걸 이제 해석을 해갖고 이게 이런 뜻이다 그렇게는 할 수 있는데 이 대화가 계속되려면 언어가 공통적으로 이해가 돼야 되는데 여태까지는 기계적 역학, 고전 물리학 그것에 맞는 언어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제 양자 역학을 하는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새로운 언어가 필요하다 그런 정도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양자역학의 새로운 세계 그리고 세포의 마치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 행동들
그런 것이 신학에 그렇게 결코 불리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뭐 한마디만 얘기하면 왜 불리하지 않냐 한 가지만 얘기하면 우리는 종말론적인 인식, 종말론적인 역사를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이 역사와 우리의 어떤 걸 인식한다고 하는 과학적 인식이죠. 그런 것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거가 종말론적인 시각입니다. 열려 있다는 거죠.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양자역학은 결정론이 아니라 열려 있는 오히려 그런 물리의 세계를 말하니까 신학의 입장에서 괜찮다. 뭐 그런 도전들 일종의 도전이라고 하는 도전인데 과학이 더 발달할수록 뭐 걱정할 거 없다. 네, 걱정할 거 없다고 하는 건 그렇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고요. 얼마든지 우리는 그들하고 대화할 수 있고 오히려 도움이 된다. 앞서서도 빅뱅 이론이 나온 다음에 이제 그렇게 성서가 말하는 창조론이 설득력 있는 걸로 설명이 가능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34강입니다. 226쪽이에요. 뭐 너무 이 본문 들어가기 전에 다른 얘기가 많았습니다. 요즘 그래서 하여튼 그게 최근에 제 머릿속에 이제 강하게 협력이 돼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요즘도 이렇게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책상 이런 것도 그렇고 마당에 나가서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게 책상이 이게 이렇게 늘 그대로 있으니까 그렇게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거를 쭉 그렇게 있는 거를 생각하는데 아니다. 이건 지금 이 안에 많은 것들이 꿈틀꿈틀대고 움직이고 있다. 그렇게 내가 이 사물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마당에 나가서도 뭐 돌이나 뭐 받침돌, 디딤돌이나 꽃이나 흙 뭐 이런 것들도 그냥 늘 보아왔던 그런 걸로 보지 않고 지금 내가 그런 형식 노란 색깔, 푸른 색깔 그리고 돌 이런 모양으로 보지만 그게 아닐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도 나왔죠. 환상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하고 또 그걸 어떻게 되겠냐. 이 근거가 없냐. 그렇게 그 얘기는 아닙니다.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오감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들이 그것이 아주 근원은 다를 수 있는 거죠. 이건 오히려 더 기독교 신앙에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의 비밀, 그렇죠. 그게 모든 게 고정되어 있어서 이렇게 질서에 따라서 그대로 흘러와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자, 뒤로의 이야기를 더 보겠습니다. 오늘로 보면 이제 뒤로 얘기는 다 끝날 것 같아요. 예전엔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설명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세계가 기계처럼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처럼 착착착착 그래서 계산해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이 발달할수록 초월적인 것이 설탕도 점차 사라지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바뀌어 우리가 쉽게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이 물질적인 세계는 허상에 불과한 것이어서 방금 제가 설명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이게 이 연필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연필이 아니라는 뜻보다도 이렇게 하나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이게 아닌 거죠.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양자가 그 기본이니까요.
지금 이렇게 연필로 있는 거 확실하지 않냐? 그건 이제 우리가 그 범주 안에서만 그걸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요. 지금 사정에 밖에서 우리가 쉽게 경험하고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은 이 물질적인 세계는 허상에 불과한 것이어서 물질이 아닌 형상이 지배하는 현실로, 물질이 아닌 형상, 진로와 형상,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개념이에요. 형상, 물질, 진료, 메터리얼, 형상, 폼, 형상이 지배하는 현실로, 리얼리티로 잠시 자신을 드러내고 있을 뿐이라고 이해하게 되었다. 잠시 이게 이 연필로 형태를 이루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각하는 세계는 원래의 현실, 즉 이데아의 세계의 그림자일 뿐이라 따름이라는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를 부지 중에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동굴 속에서만 보니까 신체를, 동굴 밖의 세계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양자 물리학은 새삼스럽게 관념론을 끌어들이지 않는다. 양자 물리학이 우리의 경탄을 자아내는 부분은 양자 물리학이 입증한 것처럼 세계는 객관화가 불가능하지만 더 추상적인 차원에 이르면 다시 객관적인 수학에 의해 기술되며 그로써 견고한 학문적 바탕을 확보하게 된다는 데 있다. 베르너 하이젠베르크는 저서 부분과 전체, 이거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도 읽었습니다. 부분과 전체 실증주의와 형이상학과 종교라는 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양자 이론은 인간이 어떤 내용을 완전히 명료하게 이해할지라도 상징과 비유로밖에 설명할 수 없다는 사실을 훌륭하게 보여준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체험의 경우에나 볼 수 있는 이루 형언할 수 없는 상태, 아득한 거죠. 불림 문자죠. 현묘예요. 그 상태가 양자 이론에 의해 외적인 경험에까지 확장되었다고 할 수도 있겠다. 이 세계가 정말 비밀 가득한 거가라고 하는 사실이 종교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물리학의 차원에서도 확실해졌다고 하는 겁니다. 양자 물리학을 통해 과학적인 체험이나 세계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유일하고 확실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다시 분명해지게 되었다. 존 로크는 경험론자죠. 오래전 사람이에요. 사물의 진정한 본질은 감춰져 있다고 말한다. 감춰져 있다. 제가 자주 쓴 용어 은폐성이다. 은폐. 우리는 감각기관과 사유구조라는 그물을 통해서 현실을 한 차례 걸러서 받아들이는데 바로 이때 현실의 외형이 그물 눈에 맞는 크기로 제한되고 그 내용이 왜곡된다. 우리의 오감의 테두리 안에서 어떤 사물을 경험하기에 그 실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왜곡된다. 일찍이 칸트가 간파했듯이 물리학에서 얻은 근본적이고 보편적인 통찰이 놀랍게도 우리의 경험 안에서 확인이 되는 이유는 경험이라는 것 자체가 물리학이 제시하는 조건 아래서만 비로소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물리학이 보여주는 세계는 초월적인 것이 현실화된 것이다. 초월과 여기 현실, 초월과 내재. 아서 에딩턴, 영국 천체 물리학자는 자신의 여러 저서에서 물리학이 설명하는 현실과 본래의 현실 간의 관계를 설득력 있게 묘사하고 있다. 어떻게 하나요? 과학의 새로운 길이라고 하는 책에서 에딩턴은 물리적인 세계를 초월성을 상징하는 바다의 파도에 비유하기도 한다. 이 파도는 뒤가 앞에 대담에서 여러 번 얘기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나타난 건데 파도예요. 거품이기도 하고 다시 또 가서 물속에 들어가다요. 우리의 사고와 자연과학은 현실의 구조, 즉 어떻게만을 설명할 뿐 현실의 내용과 실체, 즉 무엇을 설명하지 못한다. 어떻게 이렇게 진화해 왔냐? 어떻게 우주가 이렇게 팽창되어 왔냐? 그건 하지만 그 자체가 뭐냐? 설명하지 못한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인 구조를 지닌 우리의 사고는 논리적이고 분석적으로 투사되는 현실을 수학이라는 언어로 기술한다. 다시 말해서 세계는 사고의 형태로 생각하는 형태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생명이 있는 분들에게는 이 세상 색깔이 다르게 보이잖아요. 전혀 칼라로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 과학은 이 구조로만 세계를 경험합니다. 미개척 영역이라는 책에서 제임스 진즈는 이렇게 말한다. 자연법칙은 보편적 정신의 사고법칙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게 정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일정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은 이 보편적 정신이 지닌 내면의 일관성을 말해준다. 씨를 뿌리면 봄이 돼서 난다. 이게 정신에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일관성이에요. 근데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래서 설명해요. 에르빈 슈레딩어도 현실의 참모습은 정신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을 우리 의식 속에 직접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등장하는 전체나 합일로 이해하는 그는 관찰하고 생각하는 주체가 다수라는 생각을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다수는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관찰자가 다수인 것은 단일성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 것일 뿐. 점점 어려워져요. 베단타 철학, 인도 육파 철학 가운데 한 갈래 브라마 수트라를 경주로 하는데 그 철학에서 말하는 비유처럼 하나의 대상이 수정에 비쳐 여러 개로 보이는 경우와 같다. 우리의 사고를 통해 세계가 조각조각 나뉘고 찢기는 것은 결코 현실의 본질이 아니다. 데이비드 봄, 미국 물리학자, 낭자 이론과 상대성 이론의 통합을 시도하는 역학을 제시함. 그 봄의 말을 들어보자. 인용한 건다. 대상을 나누는 것은 사물에 대해 사고하는 방법 중 하나다. 조각조각 나누어진 자아는 자신뿐만 아니라 세계까지도 자신의 사고방식에 맞도록 해체하고 분해한다. 인간은 조각난 자신의 세계상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그런 분해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더 이상을 알 수 없는데 결국은 결국 모른다는 얘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궁극에 대해서는 다 분열돼 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건 참 설명해서 전달이 되는 것도 아닌데 어떤 느낌인지는 좀 전달이 됐죠? 근데 그걸 넘어서기 쉽지 않은 게 너무 어떤 경험된 거 그리고
우리가 감각, 오감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절대화하는데 익숙해져 버렸어요. 다 거기에 고정되어 있어서 그게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사고방식에 불러온 사고방식, 생각하는 방식이 물론 현실의 분절화를 늘 전체성과 대립하는 개념으로 여겨왔다. 다른 글에서 봄은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는 전체성 혹은 구성원이라는 개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조각들을 꿰 맞추기만 하면 다시 완전한 전체가 되게끔 대상을 분해하는 것은 학문적 인식을 얻어내기 위해 꼭 필요한 방법일 뿐만 아니라 아주 효과적이어서 자연을 설명하는데 상당히 적절해 보이기도 한다. 관찰하는 자신을 현실의 부분적인 면모들에 집중하는 것은 더 정확하고 분명한 과학적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 전제한 조건이었다. 물리학과 초월성의 상호 보완은 물리학과 초월성의 상호 보완 이렇게 부분과 전체의 상호 보완, 엄밀함과 적절함의 상호 보완으로 나타난다. 자, 중략입니다. 이 글을 좀 많이 써서 보내나 보네. 이거 중략이 몇 군데 나와요. 경험은 그 내용을 일상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비로소 과학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과학적인 경험은 객관성을 가진다. 이렇게 일상이 언어로 표현되는 경험이야말로 이라야 관찰과 측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수학은 일상 언어를 더욱 정교하게 만든 것에 지나지 않는다. 수학도 역시 수학은 개념에 정밀한 의미를 부여하고 그로써 상징과 비유로 초월적인 것을 설명할 때 생기는 모호함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여러 부분들은 그 신학의 입장에서는 좀 좋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다는 그래. 인식론과 계시론의 관계도 이런 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찰 대상이 처음부터 객관적인 사물인 것은 아니다. 객관적인 게 아니야. 이 연필이 있는데 객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것처럼 느끼고 있을 뿐이죠. 그것은 우선 양자가 통합된 상태이거나 양자의 모임이다. 그렇죠? 양자. 이거 그냥 이렇게 있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더 가까이 가서 더 가까이 전자 현미경으로 들어가게 되면 양자의 묶음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양자의 결집. 이렇게 양자 상태로 있던 대상은 적극적인 관찰 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로 바뀐다. 이때 아주 미세한 외부의 영향에도 돌이킬 수 없이 무너져 내리는 불안정한 체계들이 일종의 강화 메커니즘을 거치면서 측정 결과라는 정보를 주고받기에 알맞은 거시적인 기록이 만들어진다. 대상을 객관화한다는 것은 분리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하나로 녹아있는 비객관적인 일체성을 파괴하는 행위인 것이다. 아이고 복잡해. 관찰자는 언제나 관찰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군요. 이걸 내가 연필이 뭐 크기가 어떻고 색깔이 어떻고 하다고 하는 거 이거를 객관적으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누구나 그거 인정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판단하는 것에 이미 내가 거기에 영향을 미쳐온 거라서 엄밀한 의미에서 객관적인 건 아니죠. 관찰 방법에 따라 여러 형태의 분리가 일어난다. 그래서 관찰 방법을 달리할 때마다 대상들은 서로 다른 모습을 드러내게 되고 보통의 경우라면 대상의 속성이라 생각될 이 외형들이 상호 모순적인 관계를 보이거나 드물긴 하지만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갖게 되기도 한다. 이걸 어떻게 다른 관찰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거를 이제 만져본다? 그러면 이거를 뭐 길이가 어떻고 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매끌매끌하고 어떻다 그렇게 그런 뜻인가? 그렇게 다르다는 건가? 상부성이라는 말은 complementarity 라는 닐스 보어가 양자 이론을 수립하기 전에 사용한 개념인데 이제는 양자 현상을 논할 때 유용하게 쓰인다. 지식의 단일성이라는 저서에서 닐스 보어는 상부성에 대해 이렇게 말하는 인용했습니다. 시간이 원자 안에서 이거 다 마치겠습니다. 벌어지는 일들을 고전적인 개념으로 설명하려고 하면 관찰 조건이 달라질 때마다 지극히 대립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하지만 그런 경험이 원자의 체계를 해명하는 중요한 정보가 되고 그것들이 모이면 원자의 비밀을 완전히 밝혀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경험들은 서로를 보완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어쨌든 양자 물리학에서 관찰되는 이러한 상부성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모순들을 개념의 폭을 넓힘으로써 조화롭게 극복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예다. 우리가 획일적인 사고방식과 빈곤한 상상력을 고집하는 한 서로 대립하는 것들 간의 공통점을 결코 발견할 수 없다는 교훈을 준다. 동일한 대상을 동일한 방법으로 관찰하면 역시 동일한 외형의 표본이 나와야겠지만 관찰 결과는 일반적으로 그렇지가 않다. 양자역학에서요. 그러나 가능한 여러 결과 가운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미리 말할 수 없으며 다만 상대적인 확률만이 법칙에 따라 예측될 수 있을 따름이다. 물론 원자의 세계에서도 모든 결과에는 그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원인이 있어야 한다는 인과율은 여전히 통한다. 그러나 원자 세계의 인과율은 특정한 인과율, 원인과 결과, 특정한 원인이 특정한 결과를 낳는다는 식의 고전 물리학의 인과율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 딱 던지면 떨어지잖아요. 이거 결과에 떨어지는 이런 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계가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고 모든 세부 내용까지 미리 정해진 채 엄밀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장치라는 톱니바퀴가 맞물리듯이 생각은 고전적 인과율을 고집하는 19세기 물리학자들로서는 당연한 귀결이었으며 그들로 하여금 초월적인 것은 모두 주관적인 허구일 뿐이라고 믿도록 만들었다.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자연과학의 근거에서 초월성은 없어 이렇게 말하면 그 과학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케티치가 이제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리고 19세기 과학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제 세계는 더 이상 그런 거대한 기계장치가 아니다. 데이비드 봄이 묘사하듯이 오히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강물이나 의식의 흐름이라고 하는 편이 더 적절할 것이다. 그런 흐름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거나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저 그 흐름 속에서 비교적 독립적이고 안정된 상태를 이루고 있는 어떤 파도나 소용돌이 같은 것만이 사물을 단편적으로 이해하는 우리의 사고가 파악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또 현실이 될 뿐이다. 커다란 강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거기서 어떤 소용돌이가 져서 하는 그것만 우리가 볼 뿐이지 이 전체 강물의 흐름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초월성이란 비유와 표상으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개념이다. 우리가 그런 비유와 표상에 숨겨진 진실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동일한 의식의 흐름 속에 함께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자, 뭔가 이렇게 요거 끝냈습니다. 뒤로 여기 뭔가 좀 생각거리가 남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신비하게 그지 없습니다. 그거 모르고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보고 다 아는 것처럼 하는
생각한 뭐 어린아이죠. 뭐 그렇게 살아도 큰 문제는 없지만 큰 문제가 에, 뭐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알면 더 자유로워지죠. 여기까지입니다.